자, 요즘 가장 신경을 써야 될 큰 이슈가 사실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유가 상한제죠. 아, 그렇죠. 어저께 날짜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가의 상한선을 60달러로 합의를 보면서 이른바 유가 상한제가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스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스값이 급락했죠. 네. 그냥 완전히 쭉 내려가고 거의 전저점 근처까지 왔어요. 따라서 지금은 가스를 사실 때입니다. 저는 조금 왜냐면 이 유가 연동제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저는 단언합니다. 결코 이 러시아가 이들의 굴복에 무릎을 꿇고 60달러로 상한된 석유나 가스를 판다? 아닙니다. 차라리 중국이나 중국이나 인도한테 헐값으로 외상으로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 가격으로 유럽이 가스나 석유를 구할 방법은 없는 거고, 올해가 몇 번 말씀드린다마는 단군 이래 거의 5,000년 만에 최고로 추운 겨울일 거고, 그게 가장 한파가 심할 때가 유럽이거든요. 유럽하고 중남미 쪽이 그동안 없었던 한파를 제대로 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달 안에 곡소리 비명소리 나게 돼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채팅방의 회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신용 써요? 몰빵해요? 아니면 집 팔까요? 이거를 항상 물어보세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사 때문에 시드머니가 없어갖고 못 사고 있는 거지, 저는 무조건 가스 삽니다. 저도 조금은 지금 있는 샀어요. 상황에서 9달러만 가도 20% 이상 수익 내실 수 있거든요. 아, 이 9달러 가면 100%예요, 거의. 레버리지니까. 지금 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서 9달러 가면 200% 먹는 거예요. 그럼 그 9달러가 언제쯤 오느냐? 저는 최소 3주 안에 온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EU의 이제 집행위원장이 이 합의를 끌어냈어요. 근데 요즘 실질적인 유가 가격이 77달러 정도 되는데, 국제시장에서 평균 유가가 77달러인데 러시아보로 60달러에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러시아는 됐어 안 팔아? 내가 뭐 이거 니들한테 못 판다고 팔 데 없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전부 다 공급선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나 인도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7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제 브런트 오일, 그러니까 영국 오일만 지금 83달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60달러에 팔라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러시아가 안 준다 그럴 때 60달러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이 지랄을 해야 되는데, 판다는 놈이 배짱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 애한테 60달러 아니면 안 사라고 그러면, 그래 안 사도 돼, 우리 니들한테 기름 안 팔아도 먹고 살아 라는 반응인 거죠. 그래서 유럽은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러시아 석유 없이 살게 될 것. 이 얘기는 뭐냐? 러시아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도 안 주겠다는 거고,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실어 나누는 것보다 파이프로 오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올해 가스 가격은 푸틴이 얘기한 대로 16달러 간다. 천연가스가 이렇게 배로 나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이프로 가면 그냥 흘려보내면 돼. 근데 배로 가잖아요? 그럼 이 배에 실려서 이동하는 기름값만큼 돈이 더 붙습니다. 운임값이. 그게 가스 운임값이 가격을 2배, 3배 가까이 올리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저 유조선이 기능이 좋아가지고 덜 세면 괜찮은데, 좀 노후된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액화대에 있는 가스가 자연스럽게 증발하면서 날아가는, 유증기로 날아가는 게 7%, 8%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가스값은 이제 폭등할 것으로 봐집니다. 문제는 이제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산유국들, 베네수엘라든지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든지 이런 국가들이 예전에는 미국 쪽에 손을 들고 미국하고 같이 단가를 단합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일단 사우디가 말을 안 듣고요. 이제 나이지리아도 슬슬 미국 말을 안 듣고 중국 말을 듣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래 중국 말만 들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협의는 미국이 억지로 EU한테 강요해서 받아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으로 유럽은 최악의 경제 위기, 극한의
어떤 그 연료 부족 상황을 겪을 걸로 봅니다. 물론 러시아가 안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뗄거리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뗄거리를 돌리기 위해서 산업용으로 생산해야 될 전기 생산을 어떠한 국가도 아마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기를 만들었지만 이게 가정용으로 공급할 정도 수준만 겨우 공급할 수 있을 거고, 만일 산업용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치면 만들어도 그 전기료 때문에 공장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용 전기료는 10만 원 나오던 게 3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밥을 덜 먹으면 되지, 고기를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전기료가 1억씩 나오던 게 3억씩 나온다.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공장을 멈추는 게 싸게 맥히는 거지 무리하게 돌릴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도는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하지. 역시 아니 우리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인도처럼 이렇게 해요. 중간중간에 빼먹고 그래갖고 성장률도 좀 올리고 그런. 우리가 인도보다 지정학적으로 훨씬 유리한데 그럼요. 그걸 외교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올겨울 EU와 미국과의 외교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즉 정치적으로 아무리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실제 생활적으로 러시아의 가스 없이 단기간에 견디기 힘든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을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절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이 이끌어왔던 30년 된 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세계 재패 플랜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소련이 91년도에 붕괴를 했잖아요. 네. 91년도 12월에 붕괴를 한 시점에서 미국은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월포위츠 독트린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월포위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재무장관이죠. 재무차관이 앞으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향후 20년 동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외교 경제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종의 계획을 입안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게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월포위츠 독트린, 여러분 기억해놓고 한번 위크 같은 데서 찾아보세요. 월포위츠 독트린의 목표는 뭐냐면 앞으로 소련 같은 미국의 경쟁자가 절대 생겨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국가들을 아예 안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게 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하는 어떠한 국가든 이게 싹이 올라오기 전에 짓밟아 버린다라는 게 이 정책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9.11 사태라든지 걸프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리비아 침공이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미군이 파병하는 등등 이런 방식의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파병을 강요하는 네오콘들의 전쟁 명분이 여기서 쓰인 겁니다. 요 기간에만 6,500조 원을 썼어요. 6조 달러를 썼습니다, 미군이. 그러니까 전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중소국가들 사이에 전쟁에 관여해가지고 돈을 6조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 그 피해를 본 국가들이 어디겠어요? 이란, 이라크라든지, 뭐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그리고 동유럽, 남유럽, 뭐 체첸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전부 이 안에서 일종의 전쟁의 피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전쟁 비용을 뭘로 감당했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생산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세금을 통해서 감당을 했다고 하면 이 정도 되는 돈은 벌어갖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돈은 확장 정책을 통한 금융사업으로 벌어들이게 돼요. 즉, 미국에 있는 공장을 정리해가지고
싼 돈으로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싼 인건비로 사업을 시작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미국에 팔게 합니다. 그럼 엄청난 이득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생긴 이득들을 투자를 한 미국 기업이나 미국 주주들이 그 금액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전 세계에 내가 하청 공장을 두고 거기에서 미국 물건보다 물가보다 훨씬 싼 물건들을 만들어서 수입을 하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도 미국 국민이 주주이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 돈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걔들이 싼 인건비로 물건을 미국에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 그럼 그 투자를 한 투자의 이익금으로 해서 그 돈까지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외국에 돈 투자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투자 이익금을 가지고 싸게 물건을 사들여 갖고 미국인은 풍족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신자유주의를 세계에다 퍼뜨린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돈을 벌지만 100%를 지들이 버는 게 아니잖아, 미국 애들이. 50%를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 50%를 벌었던 신흥 국가들이 벌어들인 돈 갖고 뭘 했겠습니까? 그걸 갖고 미국의 채권이나 미국의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나라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 뭐 포드가 들어와서 자동차 공장을 잘 돌린단 말이야. 우리나라 자동차의 70%를 먹었어. 그래서 거기서 일한 노동자들이 그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에 있는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러한 방식으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자본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 국민과 미국 자본만이 계속해서 미국의 모든 주식과 채권을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외국인 애들이 와갖고 그 주식과 채권을 사기 시작하니까 역으로 돈이 또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지. 즉 우리가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엄청 많이 사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죠. 1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구글이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돈을 열심히 벌면 순이익 떨고 10%는 다시 리베이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팔아서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테슬라 주식을 10%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한테서 사실상 돈을 더 뺏어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30년이 유리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일부 금융자본이 투자했던 비용을 제외한, 즉 미국의 국민들은 노동을 안 하고 공짜로 놀고 먹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주식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계산할 때는 미국 애들이 전 세계에다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 주식과 이득을 미국인들이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수익의 70% 이상이 여기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외국인들의 돈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지만 우리는 그걸로 돈을 벌어갖고 테슬라 같은 알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마진을 역으로 빼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잘 나갈 때 삼성전자 지분의 50%가 외국인이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들만 똑똑한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커가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 있는 부가 처음에는 저 부를 베트남이나 한국이랑 거래할 때 영구히 빨대를 꽂고 뽑아먹을 줄 알았는데 20, 30년 지나다 보니까 얘들이 더 많은 돈을 미국에서 빼가고 있는 거야. 돈은 돈대로 벌고.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 높아지고 미국 안에 낙수 효과 없어지고. 왜냐면 다 수출입 유통밖에 없잖아. 지금 미국의 산업의 70%가 서비스고 그 중에 90%가 금융 서비스예요. 결국은 돈만 갖고 먹고 사는 달러가 유일한 수출품이 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러한 미국을 지켜주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아까 네오콘들이 주장했던 어떠한 국가하고도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울포위츠 독트린이 그대로 유지될 때만 이게 유리해졌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걸 유지할 수 없는 위험성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이미 붕괴했고요.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극단적인 부유층하고 우리나라 수준의 소득밖에 못 올리고 있는 일반 서민층으로 나눠지고 있고 GDP가 떨어지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국가의 재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연방제잖아요. 이 연방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각 그 주마다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아, 그거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야, 텍사스 가면 세금 없고 돈 팡팡 주는데, 나 마이애미 살고 있었더니 맨날 세금이 버는데 60%야.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리고 텍사스는 기름 나와갖고 보조금도 주고 막 사람들 기름도 싸고 그러는데 여기는 맨날 세금에 물가는 비싸고 못 살겠어. 막 이런 식의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우리 독립해갖고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텍사스 같은 주는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방준비은행이 부채들을 뽑아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SOC 투자를 통해 돈을 쏟아놓고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부은 돈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씩 외국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대부분이 외국인 자본에 팔려 있는 묘한 메비우스 같은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이러한 독트린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성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 나라가 지원금을 내놓든 무역 협정을 하든 아니면 미국의 무기를 비싼 값에 사가든 이러한 행태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와 같은 울포비치 독트린을 지켜나가기 위한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였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걸 통해 갖고 사실 돈을 좀 벌었어요. 달러화가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서 많은 달러를 통한 무역 역조가 이루어지죠. 쉽게 말해서 미국인 소득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겁나게 풍요로운 착시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가 생깁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달러를 수요로 하는 국가들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성이 꺾인다는 거예요. 이미 꺾였어. 20%가 넘는 달러 가격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계해서 그동안 미국의 가장 잠정적인 큰 적이었던 두 나라, 러시아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결합을 해버리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 외에 대만이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지원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미국이 돈을 투자하고 괴뢰 정부를 세우고 젤렌스키를 지원해가지고 군비와 무기들을 제공했는데 의외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가 전술적인 승리를 거뒀고 그런 와중에 공급망 붕괴를 통해서 가스를 못 팔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를 망가뜨려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되려 가스를 3배 값으로 팔았고 더 많은 무역 흑자를 이뤄냈고 또 러시아 경제가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쵸. 러시아 화폐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시기를 맞이해 버렸다는 거지.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거 말고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다가 타격을 입힐 방법이 미국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쟁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못 찾아내니까.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 지금 이제 올 연말에 가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악이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고용 수치라든지 무역 수치, GDP 등등이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질 않으셔. 즉 실물 경제하고 얘네들이 표본에서 보여주는 경제하고 완전히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판매가가 높고 그래도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가 높았어요.
그때는 뭐 유통이 잘 안 돼서 그런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파업을 해서. 그쵸. 근데 막상 파업이 끝나고 났는데 재고가 많다 그랬는데 재고 없어. 왜 없냐? 달러가 이렇게 비싼데 왜 없냐? 중국이 물건을 안 팔아. 2년째 아무도 미국한테 이 비싼 달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 물건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들이. 일부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서민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일반적인 생활용품 같은 것들의 재고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00만 원짜리 세탁기는 재고가 많은데 2만 5천 원짜리 나이키는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세탁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나이키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괴리감인 거죠. 그러니까 세탁기를 팔았기 때문에 세탁기가 계속해서 매출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발 하나쯤은 사시컬레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세탁기를 하나 살 돈을 쓰는 동안 40명은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물려 가지고 평균 통계를 내버리니까 물가 수치가 그나마 나오고 있는 게 7, 8 이 정도 수치인 거고 고용 수치도 마찬가지야. 한 번이라도 일을 했던 애들은 전부 다 고용인으로 평가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을 하고 있다는 애들도 취업 보조금만 따먹고 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즉 내가 식당에서 고용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잖아. 그 2명은 정식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4명은 보조금만 받고 걔랑 이제 분바이를 하는 거지. 너 이거 근무하는 걸로 치자라고 하고 임금의 통상이익을 3분의 2만 주고 나머지는 식당 주인이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치, 고용 수치들 같은 것들이 다 밖으로 왜곡돼 있다는 거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대로 다른 대안 없이 계속 간다고 치면 오히려 확전을 하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을 시키든가 아니면 중동이나 아니면 한반도 같은데 전쟁을 한번 일으켜가지고 왕창 군비를 뜯어갈 수 있는 그걸 갖다 팔아갖고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안 일어나고서는 사실상 미국의 경제가 못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전처럼 압승을 거둔다는 보증이 없는 거야. 싸워봤더니 무조건 하이마스가 있다 그래서 전쟁에 유리한 게 아니야. 1,000만 원짜리 무인기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면 40억대 하이마스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1,000만 원짜리 무인기를 격추시키겠다고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쏘낸 거지. 그러니까 아예 핵전쟁을 하기 전에는 재래식 전쟁 하에서 지금의 미국의 군비가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쟁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확대돼야 돼요.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은 이런 방법을 진행을 할 거냐. 전쟁 확대 쪽으로 내년에 정책을 펼쳐갈 거냐. 아니면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미국 패권 중심주의를 포기할 거냐를 놓고 진중하게 올해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키신저인데요. 키신저가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보스 포럼이면 전 세계 돈 있는 부자들과 서방의 정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땅을 떼주고 전쟁을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끌고 가봐야 미국에 전혀 득이 될 게 없는 전쟁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면 오히려 우리가 지켜왔던 나토나 서방에 있는 기존에 유럽에 있는 세력들이 오히려 러시아하고 결합할 수 있게 될 계기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왜냐면 키신저의 말의 영향력이나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채택됐다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전 세계 유일한 패권국이라고 하는 울포위치 독트린이 사실상 내년에 마감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560억 달러니까 한 60조? 한 100조 가까운 돈을 처발랐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처발랐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걸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으나 유럽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더 이상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은 기업들과 자본들이 일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 일종의 역이민 현상을 맞이하긴 했어요. 근데 기대치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거나 싱가포르로 가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자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즉 미국 자본의 배신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땐 달러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배신하려고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뭐 완전히 밀려나진 않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절대적인 지위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윌포위치 독트린은 나토, EU, G7 같은 일부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서의 어떤 경제 연합, 안보 연합들을 매우 강하게 키워왔었고 그 영향력 하로 세계 패권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공동체 또는 안보 공동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현재 공급망 부족에서 우군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즉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경제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돈만 있지 물건이 없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방국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미국이 아무로 겉으로 보이게 경제가 회복됐네, 물가가 내려앉았네 이런 것들은 미국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경우를 선택하게 될지는 미국과 바이든의 배후에 있는 네오콘 세력들, 이게 전통적인 네오콘 군수 산업체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번에 중간 선거에 졌으면 무조건 미국이 이 윌포위치 독트린을 포기할 거라고 좀 봐지지만 이겼기 때문에 지금 60달러짜리 유가 연동제를 억지로 지금 관철을 시킨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달 안에 실패할 것이 뻔해 보이고 나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유럽이 브릭스 국가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만일 이 시간이 길어져 갖고 올겨울을 내내 유럽이 쫄쫄 굶고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 회복이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치면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는 충격일지 모르나 브릭스 국가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호재를 통해서 미국이 고립이 되고 나머지 국가 체제들이 연합을 해갖고 새로운 경제 공동체 공급망 체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이 전 세계에 운영되고 있는 자원들, 원자재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달러 패권이 이게 희석이 되게 된다고 치면 미국은 달러를 주고 자국 내 공업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자회사 공장들을 돌릴 수 있는 원자재를 달러로 구입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달러의 유상이 추력함과 동시에 환율도 떨어지겠지만 미국 자체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나마 벌어들였던 해외 자산의 송금 규모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미국을 현재 지켜오고 있던 금융 산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은 크게 네오콘이 하고 있는 군수산업체하고요. 그리고 금융자본체들이 갖고 있는 월가가 현재 견제와 협조를 해가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추세를 통해서 금융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치면 이 두 개의 경제 고리가 완전히 더 무너지게 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한 400년 전에 농업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내년이 미국 경제와 미국 정책의 변화를 예고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다들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내년 상반기는. 그게 아마 증시의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그때에서 좀 끝나는 거고, 끝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여지가 좀 있고. 그렇게 근데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방, 맹방, 이따위 소리 집어치우고. 우리도 인도처럼 해야 돼요. 그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잖아요. 그럼 돈 되는 쪽으로 붙어야 돼요. 무조건 돈 되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 미국은 멀잖아.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은 얼마나 바로 손 닿는 데 있잖아. 내가 무슨 친중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훨씬 더 우리 쪽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요. 언제든 미국을 손절칠 수 있어. 아니 저기 경도 좋잖아. 손절치면 용산기지 그냥 내쫓아버리고 그거 다 네가 쓸 수 있잖아.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미국 경제 이대로 가면 지금처럼 고집을 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유지하려고 들고 되지도 않게 유럽을 부추겨갖고 유가 연동제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니들이 유럽한테 버림받는다. 그게 앞으로 2달 안에 결정 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